안녕들 하셨습니까? 채널 24K 저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읽어나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그 제12강 12번째 강의 최종 종결편입니다. 공산당 선언 평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1번에 걸쳐서 이 강의를 쭉 하고 나서 들으시고 나서 총정리, 종합정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르크스 이론을 요약도 해보고 이것이 가지는 이제 내부적인 논리 문제는 어떤 게 있고 외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이 논리 전개의 타당성에 대한 시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결국 맨 끝에 가서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문헌이 우리의 오늘의 상황, 대한민국의 오늘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마르크스 이론을 요약을 좀 해보겠는데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읽어온 이 문헌의 사상적 기초를 쭉 정리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이 사상적 기초가 정리된 책이 공산당 선언 이후에 나왔죠. 마르크스가 자본, 다스 카피탈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7권밖에 본인은 완성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고 뒤에 엥겔스와 카우츠키가 힘을 합쳐서 마지막을 정리해서 내놓았는데 이거를 우리는 흔히 자본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원래는 다스 카피탈, 독일어로 자본이죠. 이 일본에서 처음에 번역이 되면서 뒤에다가 론자를 하나를 붙인 겁니다. 서양인들이 언어에 대해 가지는 감각과 우리가 가지는 감각이 그런 차이도 있는 거죠. 이 논리 구조가 사실은 먼저 공산당 선언에서 쭉 전개됐던 겁니다.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어떤 것들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가, 이 선언의 논리구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실 수 있는 게 이 논리구조는 유물변증법적인 사관, 소위 사적 유물론이라는 논리체계를 그 뼈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변증법이라고 하는 이 관념론인데 역사는 어떻게 전개돼 가는가? 이것을 종교적 시각과 결합시켜서 변증법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포착해낸 사람이 헤겔이라고 하는, 포착했다기보다는 구성해낸 사람이죠. 이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포이에르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관념론을 제거하고 유물론적인 그런 변증법 체계를 다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겔과 포이에르바하의 변증법과 그 유물론을 마르크스가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역사발전 단계론이라고 하는 논리체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어디 써 있느냐? 그거는 마르크스가 이 공산당 선언을 만들기 전에 메모 같은 거죠. 책을 쓰기 위한 메모.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메모를 했고 이 메모집을 책으로 발간을 합니다. 1844년에. 이 경제학 철학 수고에 그렇게 했다라는, 자신이 이렇게 논리체계를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 마르크스가 구성한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인류의 역사 발전 단계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경제 역사 발전 단계론인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인류는 제도의 발전 속에서 생산 관계가 변화하면서 갈등을 축적하고 이것이 혁명을 통해서 해소되고 그 과정에서 계급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 공산당 선언의 논리의 뼈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유물변증법적 사관, 사적 유물론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논리체계 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뼈대가 투하노동가치설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나중에 자본이라는 저술 속에서 카우츠키에 의해 이제
보완이 되고 정리가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잉여 가치론이라는 형태로 또 이제 자본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논리는 고전학파 경제학자였던 데이빗 리카도,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노동가치설도 있었고 데이빗 리카도가 이야기했던 이제 노동가치설이 있었는데 데이빗 리카도가 이야기했던 노동가치설이 투하 노동가치설이라는 거죠. 어떤 가치든지 거기에 그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노동의 양, 그것이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죠. 이런 데이빗 리카도의 논리를 차용을 해서 이 공산당 선언의 논리 뼈대를 세웠다. 이 얘기를 또 똑같은 경제학 철학 수고에 자본은 축적된 노동이다라는 언어로다가 이렇게 투하 노동 가치설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마르크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론적 기둥, 중요한 이론적 기둥이죠.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이 공산당 선언의 정서적 밑받침으로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왜 프롤레타리아트들을 그렇게 간곡하게 그쪽의 편에 서서만 부르주아를 왼수처럼 얘기면서 이 프롤레타리아트들 편에만 서느냐? 거기에는 초기에 유럽에서 성립된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들,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생시몽 프리에 오원 이런 사람들 얘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휴머니즘적인 경향, 이것이 마르크스가 이 자신의 논리 구조를 만드는데 차용해서 쓴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 선언의 초지일관에서 흘러가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를 바라보는 가치관, 그건 뭐냐? 그거는 시종일관 사회중심주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개인중심적으로 사회라는 것을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느냐, 사회 속의 일부로서 개인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시각의 대립에 있어서 사회중심주의적인 사회관을 지지한다. 따라서 당연히 평등론을 그 논리적 기반으로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그리고 이 마르크스 이론을 분석하는 학자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채널 24K가 보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이 논리 구조가 성립하게 되는 이 논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적 배경이 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어떤 글을 썼건 그 사람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 정서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흔히 이것들을 빼먹는데 공산당 선언이 가지고 있는 작가들의 정서적 배경은 뭐냐? 그것은 화폐, 곧 돈이죠, 돈. 돈과 그 지배자, 돈을 지배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 그리고 복수의 감정이 이 글을 작성하는 시종일관된 정서적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이 글을 읽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쓰여진 공산당 선언은 그럼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 11강에서 리뷰를 할 때도 쭉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요약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성립한 공산당 선언의 논리체계,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낸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사상, 이 사상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공산당 선언 내부에서도 반동적인 흐름들이라고 해서 제3장에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공격을 했었던 그런 흐름들이 유럽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동적인 흐름들 이외에도 이 공산당 선언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논리의 불완전성, 그리고 앞뒤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모순성,
이것들을 이해하는 경향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서 비롯하는 많은 이념적이고 실천적 분파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바쿠닌이라고 하는 유명한 무정부주의자가 있죠. 이 사람은 사실 공산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극단적 공산주의 상태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사람인데, 이런 바쿠닌의 무정부주의나 레닌은 또 제국주의론이라는 것을 펼치게 되고, 이런 다양한 흐름 끝에 현대에 와서 영국 노동당이 지금 견지하고 있는 페이비안 소셜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비아니즘이라고도 하는데요. 극단적인 혁명이나 전복 투쟁 뭐 이런 형식이 아니고 정부의 체제를 인정하고 제도를 인정하는 속에서 점진적으로 공산화를 모색해가는 이러한 형태의 공산주의 이론, 페이비안 소셜리즘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원론에 대한 원론적인 논리가 분파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좀 반개적으로 곁가지 같이 마르크시즘을 이용해서 다른 세계, 다른 논리를 설명하는 그런 종속이론이나 해방이론 같은 것들, 종교해방 뭐 이런 것들에서 민족해방 이런 쪽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쓰는 이러한 반개 이론적인 분파들, 이런 것들도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마르크시즘을 막바로 현장에다 적용해서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그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분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둘러싸고도 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공산화를 하겠다고, 이런 제도적인 변화를 통한 공산화를 모색했던 맨셰비키가 있었는가 하면, 혁명과 투쟁으로 뒤집어 엎는 걸 통해서 공산화라는 결과물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레닌과 스탈린이 중심이 됐던 볼셰비키, 이런 분파들도 존재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전개됐던 마오이즘, 유고슬라비아를 이끌었던 티토가 내세웠던 티토이즘, 주체사상을 내세우는 우리 한반도의 북쪽의 김일성, 쿠바의 카스트로, 이들이 실천적으로 공산화시키려고 한 모습이 하나같이 다 같지를 않았죠. 이렇게 실현에 있어서의 분파까지 도대체 그런 마르크시즘의 변하지 않는 원론적인 원칙은 도대체 무언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정파적인 분화가 계속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산당 선언의 논리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채널 24K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자본에 대한, 마르크시즘에 대한 비판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공산주의자들 내부에도 앞에서 본 것처럼 무지하게 많았지만, 자본주의론 또는 신고전학파 경제학, 자유주의 경제학 뭐 이쪽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비판과 평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빼고 가급적 우리가 읽었던 공산당 선언, 이 문헌이 가지고 있는 것에 국한해서, 그리고 채널 24K의 견해만 국한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언의 내부적인 논리에는 첫째로 보이는 게 한 8가지 정도의 예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논리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 논리 구조를 조립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하는데, 논문적 가치가 있으려면 객관적 정서를 먼저 확보해야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이 선언은, 이 문헌은 정서적인 편향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오와 분노라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 논설을 작성한다면 그 논설의 논리 구조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냉철한 철학적 논리체계 구성에는
실패하고 있는 문헌으로 솔직히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이렇게 증오와 분노에 가득 차서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과연 인간은 평등할 수 있는 건가? 인간에게 있어서 평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한쪽의 감정에 치우쳐서만 얘기하면서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곧바로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러한 이제 사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의 인간의 객관성의 확보, 정서적 안정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동양의 그런 가르침들이 많은데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그 교훈이 있습니다. 석정장지라는 절에 나타나는 이제 얘기인데요. 마음속에 분하고 노여워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른 마음을 얻지를 못한다. 또는 겁에 질리거나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도 그 바른 마음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분노와 노여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모두 덜어낸 다음이라야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이제 편향성을 이 문헌은 극복하지 못해서 언어부터가 계속적으로 갈등, 계급투쟁, 착취, 철폐, 해체, 파괴, 타도, 정복 이런 아주 부정적인 강력한 언어들 이런 언어들을 동원을 해서 인류 역사를 일반화하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헌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만은 이 문헌은 마르크시즘 자체가 그렇지만 지나치게 모든 사안을 일반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인류는 집단별로 모여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역사와 문화를 운영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똑같은 형태로 공동체 이론이 있었고 농업 공동체 하다가 봉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행기 거쳐서 산업화로 간다. 그 속에서 이 생산 구조는 이렇게 변한다. 모든 인류 집단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전부 그렇다라고 일반화를 시키는 이런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또 하나의 예로 다양한 인류의 사회 구성을 갖다가 이걸 단지 두 개의 계급으로만 편입해서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다. 투하노동가치설이라고 하는 이 논리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인류의 삶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느냐? 사실 원시사회로 가면 세상의 제일 정점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권을 가진 제관들이 권력을 전부 장악하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 전사도 있고 노예도 있고 무슨 상공인 무역에만 종사하는 자유인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두 개의 계급으로만 귀속됐다라고 분류해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혁명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최종 목표를 다 가져야 된다. 어느 나라건 어느 부족이건에 상관없이 그리고 역사는 그 최종 목표만을 위해서 진전하는 것이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런 근거가 사적, 현실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문헌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문헌은 자기가 구성한 이 문헌 속에서 자기가 구성한 자기 논리 구조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앞뒤가 서로 충돌하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라는 논리를 세워놓고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완성되면 내부에서는 어떤 그러면 또 새로운 계급의 불화가 일어나고 계급투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완성되면서 종결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하게. 또한 사유재산을 탈취당하는 부르주아들,
그 부르주아들은 사유재산을 탈취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게 되는 사회적 위치는 뭐냐?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트로 편입된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소부르주아들은 프롤레타리아트로 간다고 그랬는데 부르주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그러한 인류의 휴머니즘적인 가치관이 그러면 이렇게 재산가지를 전부 탈취당한 부르주아에게는 그런 휴머니즘은 왜 적용되지 않는지, 실제로 적용할 가치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언급도 없죠.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로부터 배운 전략을 가지고 혁명투쟁을 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제 최종적으로 혁명투쟁의 승리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부르주아 다 절멸하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이 완성되고 나면 프롤레타리아트들은 그 다음에 아무런 학습도 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신들이 세워놓은 역사 변형의 틀을 어느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종결시켜버리는 논리의 단절, 그리고 앞의 논리에 대한 자기 부정,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거 참 이상한 일이지요. 그리고 끝내 남는 의문이지요. 그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그러면 그 뒤에는 그 프롤레타리아트들은 잉여가치라는 걸 생산하지 않는가? 모든 사람의 노동 생산성이 다 똑같아지지 않는다면 좀 더 나은 노동 생산성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잉여가치를 그는 생산할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생산된 잉여가치는 어떻게 사회적으로 처분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헌은 흥분해서 아주 감상적 배경에 의해서 논리를 전개하다가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편의적인 논리 전개의 비약과 생략이 마구 노출된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이라고 하는 현장에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말하자면 노동을 착취당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그런 프롤레타리아트들이 유럽엔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부르주아의 자산을 해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는 뭐냐? 자기 재산을 착취한 적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이 사람은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떻게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이 노동을 한 적도 없는 이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을 앞의 다른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으로부터 상속받은 거냐? 계급이라는 것도 상속되는 권리인가라는 문제, 이런 데에 대한 아무런 논리적인 전개를 보이고 있지 않죠. 그리고 더 재미난 게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트만 있는데, 두 개의 계급만 있는데 거기 가운데 느닷없이 공산주의자라는 그룹이 발생합니다. 이들이 프롤레타리아트를 후원하고 지도하는 세력으로 자임하고 나섰지요.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왜 생겨난 사람들인지, 공산주의자의 발생 근거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성립한 후에,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에 성공해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체제 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의 위치와 역할의 설명의 생략은 암암리에 공산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으로 등장하게 될 필연성을 감추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 우리가 나중에 평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십시다 하고 미뤘던 얘기가 있는데, 부르주아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를 파괴를 함으로써 이제 혁명사회가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파괴라는 논리, 정복이라는 논리, 지배라는 논리를 가지고 완성된 혁명사회가 어떻게 해서 각각의 개인의 자유를 회복시키고 보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법론이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논리체계가 논리를 위한 논리, 자신들의 감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구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지요. 그리고 이 공산당 선언은 많은 역사적 현상을 인용하고 있는데 역사적 현상에 대한 자의적인 왜곡이 지나치게 심하다라는 겁니다. 우선 과연 인류의 역사는 유물변증법적으로만 발전하는가라는 겁니다. 인류의 학문체계 속에는 다양한 역사관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토인비 같은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도종과 응전의 역사다. E.H. 카 교수 같은 사람은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우리나라의 박은식 선생 같은 양반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관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왜 유물변증법적으로만 모든 역사가 진전된다고 보느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인류의 역사를 한 그루의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고 비유를 해본다면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 과연 변증법적인 발전을 거쳐야만 나무는 성장하느냐는 겁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새싹으로부터 성목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다시 순환하고 하는 생명순환을 하고 성장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법칙일 뿐 거기에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변증법적인 발전이나 변증법적인 성장 같은 게 존재하지 않지요. 인류의 역사도 그와 같은 나무 한 그루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증법은 인위적으로 몇몇 학자가 책상에 턱 꼬이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해서 구성한 하나의 사관일 뿐이라는 그러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과연 이 선언 속에서 인류 사회의 가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원시 사회에서는 재관, 소위 무당들이죠. 이들이 지배 권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것이 문화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생산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재관이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이 생겨나면서 그 밑에서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구성이 되게 된 거죠. 왕권 지배 시대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실은 정치 문화적 지배 구조가 결성되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경제적 구조가 결정된 경우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등장해서 정치체제가 종교 정치체제가 위에 성립되면서 거기에 맞춘 지배복종, 신의 명령을 이행하는 자들과 전달하는 자들과 그 밑에 복종하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봉건제적 또는 장원제적 경제 시스템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상부구조, 하부구조, 무슨 문화와 생산 이것이 서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몸통처럼 상호관계 속에서 작용을 주고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적 경험에 더 가까운 진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존재했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산체제가 모조리 독재, 파시즘화하는 역사적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과연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은 그럼 이러한 독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프롤레타리아트들을 희생시키는 것으로서 작용하는 걸로 봐야 하는 거냐. 현실적으로 많은 사회들이, 국가들이 복지경제라든지 하는 다양한 개량적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진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혁명만을 유일한 역사 발전의 수단이라고 상정하는 것이냐. 그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헌은, 이 논리는 무엇보다도 미래의 변화에 대한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고 상당히 무지했다라는 사실을 노정하고 있다는 거 부정하기 어렵다. 21세기의 인류는 두 개의 계급으로 도저히 분류될 수 없는 그러한 집단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전문 인력과 다양한 직업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또한 오늘날에는 기계가 기계를 생산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럼 기계가 기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은 가치의 축적을 계속한다고 봐야 하는 거냐? 애초에 기계는 과거 노동의 축적 결과물이다. 좋다. 거기까지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그럼 그 기계가 생산하는 또 다른 기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상상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인류가 현재 발전시키고 있는 기술 또는 지식의 이러한 집적, 이거는 과연 그러한 기술과 지식의 집적이 만들어내는 가치 또는 그 생산물은 과연 누구의 소유여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이 생산해내는 가치, 그것은 과연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유물이어야 할까요? 부르주아의 것이어야 할까요? 이런 구분이 오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인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몰이해하고 있다. 이 논리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 완성됐을 때 그 프롤레타리아트 개체와 개체들은 다 같은 프롤레타리아냐? 다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고 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완전하게 평준화되고 평등화된 그런 인격들이냐? 그래서 모든 프롤레타리아는 나 이외의 다른 모든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평등하다는 가치에 정말로 충실할 수 있는 존재들이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인간의 인격 완성의 혁명까지를 포함하는 거냐?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그게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억지로라도, 그렇다면 현재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은 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퇴행하고 반동하고 하는 거냐?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두 번째, 프롤레타리아 사회가 공유하는 자산의 소비를, 자산을 각자 이제 공동 생산하는 걸 분배하려면 그 분배를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분배 업무는 누가 담당할 것이고, 그 분배권을 가진 자는 과연 권력화하지 않을 거냐? 그리고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거냐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모든 지구상에 있는 공산사회에서 다 확인하고 있는 거죠. 또한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혁명을 완성해서 전 사회 전체의 실질적 주인이 된다면 그들은 노동을 숭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발견 발명을 하고 계속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추구하는 사회, 그거는 가급적 덜 노동하는 사회, 그것을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모순된 작업이죠.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는 언제까지나 노동을 숭배하는 계급으로 남을 것이냐. 마지막으로 인간들의 사회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개인에 대한 가치관은 정말로 다 같아질 수 있느냐, 일치할 수가 있는 거냐라는 이러한 인간성에 대한 몰이해가 이 문헌, 이 논리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점이라기보다는 채널 24K에서 좀 지적하고 싶어서 하나의 단락을 만들었는데요. 이 문헌에는 심각한 위선성의 문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종국적으로 볼 때 이러한 논리체계의 전개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데올로기를 빙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결국 능력이 없는 무산집단 프롤레타리아트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야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체계가 아니냐. 결국 이 문헌을 끝까지 읽고 나면 모든 이익은 누가 가져갈 거라고 상상하게 됩니까? 결국 남는 건 하나밖에 없죠. 공산주의자들이 지배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모든 이익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것밖에는 남는 생각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산사회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이 소위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가열찬 토론을 했었고 거기에 당사자였던 레이몽 아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사르트르하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한 걸로 유명한데요. 사르트르는 이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 쪽이었고, 레이몽 아롱은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레이몽 아롱은 한국전쟁 6.25 때의 종군기자로 한국에 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가 6.25 전쟁은 북침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했을 때 종주먹을 대고 나서면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라고 해서 남침론을 서양에 확실하게 심어준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지식인의 아편이라는 이제 좌익 사상에 대한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양반이 남긴 이제 경구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을 한다면 거짓말쟁이다 라는 아주 명경구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산당 선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어떤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해결점을 발견해야 하는가라는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집권 세력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통제를 동원을 합니다. 뭐 집 하나 사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드라이브를 하나 하더라도 그렇고 통제가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지경이죠.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토지의 사유화를 공개념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배 권력은 상권 분립이라는 체제를 부정하면서 하나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독재적 권력으로 권력 독점을 지향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모색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이 공산당 선언이 내세우고 있는 제1의 구호, 재산권을 앞에 내세워서 그거를 철폐시켜라. 이 구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연 평등적 가치 추구의 방법으로 유일한 것이어서 그런 것인지, 공산당 선언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음에 지금 한반도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체제는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마르크스적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공산주의적이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완성하는 과정이냐 또는 완성된 과정이냐. 그들은 그 속에서 딱 하면 반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들이 공산주의적이라면 그러한 현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공산주의라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소위 좌익 세력이라는 쪽에서 나오고 있는 민족 통일론, 이거는 이 공산당 선언에서 수차례 보입니다. 공산주의자의 조국이라는 건 없는데 전 세계의 계급적 통일을 가져가기 위한 단계로서 민족이라는 걸 이용하고 민족의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민족 통일론은 공산화 전략의 전략적인 하나의 단계인 거 아닌가라는 것.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했을 때 이 사회의 공산화나 사회주의화 논리의 강화가 정말로 필요하냐? 그러한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가야 할 무슨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이 문제에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하고 대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만 꺼내면 1%가 99%를 지배한다 또는 20%가 80%를 지배한다 이래서
약자 보호를 빙자하는 것 같은 이제 포퓰리즘이 횡행하는데 지금 기본소득을 전부 지불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지요. 이건 과연 공산당 선언에서 우리가 봤듯이 약자를 보호한다는 휴머니즘을 빙자한 권력 독점 추구에 위장된 논리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하고 그 해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어온 공산당 선언, 이것에 대한 평설까지 모두를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독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신선한 사고를 한번 더 폭넓게 해보시는 기회를 즐기실 수 있었기를 빕니다마는 사실 저의 실력이 모자란 탓이지요. 즐겁게 그렇게 모시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강의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부디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빕니다. 다음 독서는 E.H. 카 교수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동물농장, 공산당 선언 이렇게 흘러온 어떤 흐름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인류의 문화사가 현대에 와서 만들어낸 중요한 저작들, 그 어떤 흐름을 가진 그 맥을 훑어나가고 있는 셈이죠. 다음번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7월 저주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만일 준비하실 수 있으신 여력이 있으신 독자들께서는 미리 책을 구입하시고 한 번쯤 읽어두시면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7월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